지금 오늘 김포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장을 맡은 김포시의원 박우식입니다. 먼저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신명순 김포시의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쁜 의정 활동 속에서도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 김옥균 위원장님, 최명진 의원님, 김계순 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제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일자리 위기를 얘기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에 의하면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런 일자리 위기 속에서 일자리에 대한 해법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 저는 이 일자리 해법의 하나로서 이 창업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창업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접근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열정을 성공의 가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조력하기 위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과연 어떤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더 숙성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 김포시의회에서는 이런 청년 창업을 우리 김포시에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하고 김포시의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어렵게 정책 토론회가 진행되는 만큼 오늘 나왔었던 여러 얘기들이 김포시 청년 창업 활성화에 좋은 미끄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대를 갖습니다. 제 인사말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우리 본격적인 이제 토론에 앞서 아까 우리 이제 사회자님께서 오늘 패널로 참석하신 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소개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 자기 소개는 개별 패널 분들에게 간단하게 좀 듣는 걸부터 해서 이제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쪽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부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에서 제 주인 김종성이라고 합니다. 국민대학교에서 저는 그 창업 관련된 수업들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학부대학에서 뭐 기업가 정신, 창업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그 김포시가 어떻게 하면은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이따가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옆에 우리 천지현 국장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윤민창의투자재단의 천지한 사무국장입니다. 저희 재단은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또 보육을 하는 엑셀러레이팅 업무를 하고 있고요. 오늘 좀 미약하다마 좋은 토론장에서 저희 의견이 좀 더 여러분에게 알려지고 또 여러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포시 일자리 경제과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포시청 일자리 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오늘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런 뜻깊은 토론회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토론회를 통해서 많은 그 제안된 내용들을 김포시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 왼쪽에 우리 건진 대표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 채용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더팀스 대표 권진입니다. 스타트업들이 대부분 그 다양한 채용 이슈라든지 이런 문제점들과 있음에도 동시하고 그 기업 문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에 제가 겪은 인사이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감사합니다. 우리 그 옆에 김성학 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샐러드 판다라는 이제 식품 제조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제가 이 식품 제조 회사 법인 대표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와 또 별개로 이렇게 꽃 관련 그 약품 처리해 가지고 이렇게 꽃을 포장해서 판매하는 그런 사업도 사실은 또 별도 법인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사실은 또 이제 다른 분들과 같이 창업해서 한 1년 전에 창업해 가지고 이제 중고폰 매각 관련 뭐 앱을 개발해서 이제 좀 있으면 런칭할 것도 있는데, 그 어쨌든 이렇게 회사를 좀 어떻게 만드는 게 좀 제 일상 같은 그런 느낌이라 그런 측면에서는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제 청년 창업 관련해서 전문가분들을 모셨기 때문에 오늘 굉장히 생산적인 토론이 될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요. 먼저 우리 그 오늘 토론 순서는 우리 국민대학교 글로벌 창업 벤처대학 김종성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를 들은 후 우리 네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한 그 상호 토론을 마치면 우리 시후에 페이스북을 통해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거나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면 페이스북에 많이 댓글로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종성 교수님 주제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한 15분, 20분 정도 동안에 제가 그 주제 발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 주제 발표는 김포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세 가지 제언이라는 걸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크게 세 가지 제언인데, 제언은 맨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크게 세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정말 우리가 창업 정책을 우리가 이렇게 그 활성화시키는 게 맞냐? 그래서 왜 하필이면 취업이 아니라 창업이냐?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은 김포시는 지금 현재 어떠한 창업 정책을 지금 펴고 있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청년 창업이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되냐? 이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제가 그 말씀드릴 거는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과연 이 우리가 지금 청년 창업, 그러니까 창업 정책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학교에서 지금 뭐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제 기업가 정신, 이제 창업 관련된 수업들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제가 처음에 그런 기업가 정신, 앙터프러너십을 얘기를 할 때 그 소개하는 책이 바로 이 직업의 종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오늘 갖고 왔는데 제가 쓴 책은 아니고요. 이게 그 테일러 피어슨이 쓴 책이고 이게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를 한동안 1위 했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좀 얘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이분의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이제는 그 직업의 세계에서 더 이상 안전한 직업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앞으로는 앙트러프러너의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직업이든 간에 지금 안정된 직업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다양한 얘기들을 사실은 할 수는 있지만 시간 관계상 다 생략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이제 노동시장, 그러니까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생애 주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는 20대에 저희가 이제 보통 뭐 20대 전에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아니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이제 취업을 해서 이제 쭉 살다가 이제 뭐 40대나 50대 정도 이후에 퇴직을 해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 뭐 이런 식의 라이프 사이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의 그런 사회보험 체계나 모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라이프 서클로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일단은 노동시장에 나오는 그 나이가 좀 늦어졌습니다. 예전에는 20대 중반이었다면 이제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특히 퇴직하는 연령은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대에 이제 퇴직을 했다면 이제는 40대 중반 아니면 뭐 50대 초반이면 이게 퇴직을 해야 되는 나이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한 이후에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뭐 평균 이제 연령이 늘어났잖아요. 60세에서 지금 80대로 넘어가는데 그렇다면은 만약에 40대 중반에 만약에 우리가 퇴직을 하게 되면 앞으로 한 40년 이상을 더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살면서 한 번쯤은 창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논리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뭐 의사, 그다음에 그 부모님들이 생각하신 뭐 의사, 그다음에 변호사 이런 좋은 직업들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앞으로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나 이런 하면서 AI 시대가 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한 45% 이상의 사실은 직업이 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미래 세계,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힘들고 있는데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안정적인 것들이 사실은 없다는, 그러니까 불확실성 시대에 살다는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들은 바로 기업가 정신이고 앙터프러너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사실은 뭐 1, 2년 사이에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2006년도에 그 유럽에 있는 고용 없는 성장, 그러니까 그 성장은 하는데 계속 고용 없기 때문에 계속 일자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부족하다는 그런 얘기 나오면서 어떻게 이거를 타개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유럽에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오슬로 아젠다, 그래서 오슬로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사실은 기업가 정신 얘기들을 하면서 창업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살면서 한 번씩은 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기업가 정신, 창업 이런 것들에 대한 마인드를 키우고 교육에서도 하고 이런 정부 정책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게 시의적절한 그런 정책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창업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서두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들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뭐 창업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가 되고 있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맥락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부에서도 이런 창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있고, 역시 이제 김포시에서도 이러한 맥락에서 그 김포시 그 청년 창업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얘기를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이제 그 김포시 민선 7기 일자리 대책 종합 계획이라고 해서 2019년부터 22년 요 자료를 좀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아마 요 토론 자료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홈페이지에 다운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현황 진단을 제가 한번 해보니까 청년 창업에 관련 그 얘기들이 한 5가지 꼭지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밑에 이제 2가지 꼭지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첫 번째는 지금 김포시에서 가장 활성화 시키고 있는 거가 그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김포시에 주소를 둔 예비 청년 대상이나 이제 기본 및 뭐 시반 교육을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제 워크숍도 하고 일대일 멘토링하면서 나중에 이제 그 발표회까지 쭉 진행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좀 판단하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특히 최근에 2019년도 자료도 찾아보니까 지금 이런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청년 창업 그 육성인데, 요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포시에 이제 주소를 둔 그 청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무실 임대료나 마케팅 등 창업 비용을 이제 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 세 번째는 이런 청년 창업 육성 위원회라고 해서 이제 청년 기업가 육성 및 네트워크 지원, 뭐 창업 지원팀도 이제 선발하고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꼭 청년은 아니지만 이런 그 농촌 그 융복합형 대상 창업 지원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귀농 기촌, 그래서 뭐 기본 심화 교육 과정도 있었고, 그다음에 멘토 멘티 시스템을 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청년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문화예술 쪽에 창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관내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그 상품 판로 확대, 볼거리, 질거리를 위해서 그 다양한 그 관광 상품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보시면은 그 김포 버스킹, 그다음에 그 김포 아트 빌리지, 그 이제 푸드 트럭 운영, 그다음에 그 모당골 예술 장터, 그다음에 기프트샵 해서 지금 다양하게 청년 창업들을 할 수 있는 활성화 정책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제가 제 판단을 한번 해보니까
지금 각 지자체에서 이런 다양한 청년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고요. 그에 못지않게 김포시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인상들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이 자료들을 만들면서 이제 뭐 통계 지표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을까 했는데 사실은 오늘은 그런 것들 좀 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그런 뭐 청년 창업자가 몇 명이고 뭐 어떻게 늘어나야 되고 이런 얘기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으로 이제 김포시에서 어떻게 하면은 청년 창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재원 쪽으로 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세 가지 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재원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약간의 지금 그 조금 더 디테일한 제 코멘트를 좀 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재원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미 하고는 있지만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미 제가 아까 그 현황 진단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그 청년 창업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하고 계신데 이게 지금 생각보다 뭐 김포시뿐만이 아니라 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창업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그 디테일한 소개 안에 들어가서 보면 이게 앞으로 지속적인 창업을 하기에는 사실은 단기 프로그램밖에 안 된다는 그런 비판들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게 어떻게 왜 그런가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게 그냥 단순한 뭐 취업 교육처럼 대부분이 창업 교육으로 해서 이 단발성으로 지금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그 이유가 뭐냐면은 보통 이 창업 아카데미를 이제 뭐 열어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발표시키고 이제 끝나는 형태로 돼가고 있거든요. 그 후속 지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창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뒤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앞에 부분의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뒷부분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 뒷부분이 사실은 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제안되는 건 뭐냐면 이 청년 창업 아카데미의 이 엑셀레이팅 교육 프로그램을 전 도입할 것을 좀 제안을 좀 드립니다. 이 엑셀레이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이제 발제문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정부에서 이제 중기부에서 이제 엑셀레이터 이제 기관들을 지금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엑셀레이터는 뭐냐면은 이 초기 창업자 등을 선발하고 투자하고 이 전문 보육을 하면서 하는 이런 중소벤처 기업부에 등록한 이런 비영리 기관들을 엑셀레이터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관들은 뭐냐면요, 이 기수대로 뽑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1년에 몇 기수를 좀 뽑아서 뭐 예를 든다면은 이제 뭐 며칠부터 며칠 사이에 지금 이런 창업자를 뽑습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고요. 그다음에 이 기수제를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기수를 뽑아서 이분들을 집중 이 교육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들을 보면은 창업 교육도 있고 그 안에 내용들이 사실은 굉장히 그 네트워킹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그 1개월간의 집중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분들의 교육도 되게 중요하지만 뭐 매주 1회 그런 창업 전문가분들하고 만나서 그분들하고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본인의 아이템도 설명하고 뭐 이런 것들에 좀 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 그 저녁 식사를 통해 뭐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이제 선배 창업자들의 다양한 뭐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실질적인 조언이 좀 들어갈 수 있게 하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오피스 하버를 통해서 이 창업 멘토가 그 상시 근무하면서 스타트업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지원들을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엑셀레이팅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데모데이입니다. 자, 이게 여러분께 그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지금 현재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지금 청년 창업 아카데미도 맨 마지막이 이제 발표로 끝나고 있습니다. 제 발제문에 보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청년 아카데미 수료식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 단순한 수료식이 아니라 사실은 이 데모데이는 투자자들이 와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중적으로 김포시에서 이 청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교육하고 이렇게 뭐 네트워킹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집중적으로 한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데모데이 자리의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들끼리 모여서 뭔가 발표하는 자리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게 스파크랩 그 데모데이라 그래서 그 매년 삼성동에서 이렇게 한 2,000명이 모여서 지금 데모데이를 실시합니다. 이때는 투자자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심사역들이 와서 보고 이분들한테 이제 투자할 그런 여력이 있는 분들이 와서 이 데모대에 참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그 청년 창업 아카데미가 이때 그 투자자들을 모시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아마 오시는 경우도 있을긴 할 거예요. 예, 그런데 모시긴 하겠지만 실적으로 이 뭐 이렇게 투자자들이 목에 안 들려면 결국에는 이 앞에 있는 엑셀러레이트 프로그램이 잘 가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그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데모데이를 갔는데 진짜 괜찮은 이런 스타트업들이 많다. 그럴 때는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그러니까 특히 제가 오늘 이 아테블리에 처음 와봤거든요. 오기도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냥 쭉 차가지고 쭉 오니까 예, 그냥 접근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좋은 아이템만 가지면 이분들을 모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속 지원을 이게 김포시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할 수 있게 그런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사실은 김포시의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입니다. 자, 그 자연스럽게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같은 맥락인데요. 그래서 이제 김포 청년 창업가들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네트워킹을 할 수 있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민간에서 지금 제가 판단하기에 잘하고 있는 거가 그 이제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라고 얼라이언스에서 그 역삼동에 있는 데서 매주 이제 그런 그 이제 커피 클럽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커피 클럽에 가면요, 이제 거기에 이제 투자자분도 계시고 이제 뭐 이제 그 이제 심사역도 오시고 그 다음에 창업자분들 오셔서 자연스럽게 커피 마시면서 자기 아이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실은 네트워킹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시드머니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업 교육만 열심히 하면은 창업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교육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긴 한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교육 이후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만 이걸 성장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게 이제 그 용어를 이제 스케일업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스타트업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고도의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항상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용어로 이제 예를 들면 투자금을 받고 그게 이제 거의 뭐 처음에 한 1억 미만의 그 투자를 그 시드머니라고 하는데요. 그게 한 1, 2년 정도 지나면 그 머니가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데스밸리라고 하면서 이제 죽음의 고국으로 떨어지는데 그때 다시 투자가 들어오면서 다시 들어오면 이게 다시 이제 회생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것들을 몇 번 겪어야지만 사실은 이게 이 스타트업이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여담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그 지금 배달의 민족 뭐 대부분이 이제 배달의 민족 그 다 아실 거예요. 김봉 대표 아시는데 제가 그 이분을 처음 이렇게 뵀던 거가 2012년 13년 그때라고 제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아이템을 가지고 발전을 시키고 그 이후에 이제 배달의 민족에 계속 투자가 계속 들어가면서 성장한 거를 제가 옆에 봤습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작년인가 이제 엑시까지 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처럼 사실은 계속 투자자들이 투자를 해주고 성장시키고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은 스타트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런 그 여러 가지 후속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네트워킹에 이런 마련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김포시에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온라인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이 온라인 창업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구도 이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청년 자영업자의 대부분 이제 저는 이제 그 자영업이라는 얘기를 좀 용어를 좀 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정부에서 조사하고 있는 데이터의 대부분은 자영업자로 잡힙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그럴 때는 이제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제 그 온라인 창업이 얼마나 활성화되는지 사실은 조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통은 온라인, 오프라인도 같이 하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온라인에서의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고 대부분 그리고 이제 그 청년들이 창업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대부분 이 온라인 창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 보면은 이 온라인 창업은 지금 빠져 있어요. 예, 그래서 물론 이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이미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온라인에서 창업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교육들 이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지만 사실은 청년들이 모여듭니다. 예, 특히 이제 그래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거래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제가 그 N사의 그 파트너스 케어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가지고 제가 작년에 연구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N사에서 그러니까 서울, 부산, 광주에 이제 그 파트너스 케어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창업할 수 있는 그 오프라인 기관을 설정했습니다. 거기를 가면 이제 뭐 예를 든다면은 동영상 촬영하는 방법, 예,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제품을 잘 찍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거기 스튜디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잘 찍어서 올리면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기관을 이제 설립하는 거에 대한 것들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이번 달 그 6월 30일 날 발행된 벤처 창업 연구에 그 창업 인프라 기관의 지역 고용 효과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고 해서 이게 나왔으면 사실 오늘 이 논문을 좀 갖고 오려고 했었는데 이제 게재가 이제 6월 30일 날 되거든요. 네, 게재 확정은 됐고, 근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서울에서는 효과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역 고용 효과에 서울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업 인프라 기관을 하나를 이렇게 세우니까 서울에서는 효과가 없었는데 부산하고 광주에서는 그 효과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든다면은 창업 인프라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그런 지원을 해준 데를 불구하고 그러니까 부산하고 광주에 이거 설립을 하니까 이 고용 효과가 거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걸 제가 경제활동 인구 조사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지역의 고용에 대한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이 단순하게 이걸 하면은 과연 고용 효과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연구들이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창업 연구나 이런 것들이 지금 초기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연구들을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좀 드리냐면 그 김포시에서도 사실은 그 이런 인프라 기관을 좀 구축하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 뭐 꼭 큰 건물을 지으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아트빌리지는 처음 와봤거든요. 이런 기관들 속에서 이제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예를 든다면은 뭐 동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뭐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그런 강의도 열고 하면은 저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배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와서 뭐 발표도 하고 그러면서 뭐 투자자를 만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지역 고용 효과에도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제 앞으로 연구는 이 지역 경제 효과에 대한 것들을 좀 지금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과연 이런 창업 인프라 기관들이 좀 늘어나면은 과연 이런 뭐 지역 고용이나 경제 효과 영향이 있을까? 저는 아직 뭐 분석을 해본 건 아니지만 분명히 지역 경제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네트워크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이제 고용도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가 이루어지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이런 기관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 좀 다 드렸고요. 그다음에 뭐 다른 이제 다른 분들 토론 하시면서 제가 또 드릴 말씀이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종성 교수님 주제 발표 잘 들었습니다. 흔히들 이제 청년 창업의 이제 성공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이제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어쨌든 사업 아이템과 그에 따른 이제 그걸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돈과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첫 번째, 두 번째 주제 발표에서 언급하신 내용이 결국 이제 이 투자 자금, 돈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들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그 말씀을 좀 해주셨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도 요즘 뭐 저도 이제 많이 공감이 되지만 이 앞으로 이제 이 온라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이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하면서 온라인 창업도 많이 이제 증가하는 추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온라인 창업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좀 발굴하고 인프라를 설치를 하면 창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제언도 굉장히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교수님 잠깐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그 아까 그 교수님 주제 발표 내용에서 이제 파트너스 케어라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부산과 그 강주에서는 고용 증가에 대한 실질적 효과가 좀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네. 강주와 그 부산만 해도 이제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희 한 50만 규모의 김포시에서도 이런 센터들이 실질적인 효과가 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러면? 예. 이게 사실은 처음 분석을 좀 시도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날 거라고는 저는 사실은 생각은 못했었거든요.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고 해서 이제 서울은 안 나타날 것 같았고, 근데 이게 작은 지역일수록 이 효과성이 좀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광주는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있어서 몇 개월치밖에 안 됐었거든요. 6개월쯤 안 됐는데 오히려 광주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고용이나 이런 그런 것들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다양한 분들이 이 기관을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 주변에 있는 뭐 순천에서부터 여기서 오시고, 그다음에 광주라고 해서 광주만 이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제 김포시가 그런 그 이제 인프라 기반을 좀 갖고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주변에 있는 다양한 그런 것들 좀 이게 그 모여들 수 있다는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울은 이제 좀 오히려 좀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김포시를 주변으로 하는 것들이 좀 있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좀 더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좀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어쨌든 이제 교수님께서 제언하신 세 가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 분들하고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눠 보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 오늘 참석하신 패널 분들이 특히 건진 대표님하고 김성학 대표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청년이시고 창업을 하셔서 지금까지 이제 사업을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 특히나 이제 하실 말씀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우리 먼저 건진 대표님부터 우리 이제 뭐 교수님 발표 내용도 괜찮고요. 대표님이 생각하셨을 때 청년 창업 활성화와 아니면 지방 정부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해서 편하게 좀 말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종성 교수님 말씀 너무 잘 들어서 사실 공감 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얘기해 주실 때 직업의 종말에 대해서 정말 뼈저리게 저는 공감을 하거든요. 그 사유가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서 안전적인 직업이 최근에는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숨에 뭐 1년 뒤에 폐업되는 폐업 사업자들도 너무 많고 저희 그 플랫폼에 올라온 그 사업자들도 대부분 3년 내에 망하는 회사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노동시장에서 급격하게 최근에 증가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복합적으로 봤을 때 최근 제조업 시장에서 이제 ICT 쪽으로 옮겨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데이터를 봐보니까 2010년 기준의 시가총액 12기업들이랑 지금 2020년 기준으로 시가총액 기업들이 너무나 많이 바뀌어 있어요. 그 중에는 한 IT 업체가 4군데 정도가 이제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결국 창업이라는 것은 그 제한 없이 일단 플레이그라운드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 대부분 정책들에서 보면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종이 내에서 여기서 놀아라는 식으로 대부분 정부, 기업 모든 정책들이 그렇습니다. 일단 규제를 먼저 시작을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새로운 창업이라든지 시장 창출이라는 것은 결국 이런 게 아니라 이 종이에 이렇게 구멍을 뚫을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이 다른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부분에서 결국 해외 모든 창업들에 대한 그 유니콘 기업들의 관점들을 보면 결국엔 시장이랑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 모든 그 유니콘 기업들은 시장이랑 경쟁을 안 해요. 뉴마켓을 창출하고 있거든요. 그럼 뉴마켓을 한다는 건 뭐냐면 시대가 빠르게 변하고 있으니까 낡은 규제들을 완화시키고 좀 더 한번 지켜봐주고 그 규제를 풀어주면서 이 서비스나 이 회사가 그 사회에 잘 어울려서 클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켜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이 어려움들이 있고 최근에 그 몇 년 전이죠. 몇 년 전만 해도 농어촌에는 빈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빈집들을 활용해서 공유 숙박을 하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사회적으로도 저는 좋은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빈집이니까요. 근데 농어촌 정비법 위반 혐의로 그 업체가 닫았어요, 문을.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물론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규제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가 엮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김포시에 제안하는 거는 김포시 특화형 창업 규제 완화 지구를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그건 뭐냐면 시에서 분명히 규제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적절히 사업화가 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보고 완화를 시켜주고 젊은 창업가들을 많이 모아주고 그리고 그 모아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좀 제안을 해보고 싶었던 거는 김포시형 특화형 또 제조혁신 프로젝트를 해보면 좋지 않나. 왜냐하면 김포시에는 2020년 제가 조사해 보니까 5월 31일 기준자로 6,700개 공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그 공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다 그 나이대 연배가 있으십니다. 근데 청년들은 오히려 이런 공장들과 같이 협업을 하는데 리스크가 있고 어떻게 대해야 될지 모르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땐 시니어 특화형으로 이 공장들 기존에 해왔던 그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을 거고 대부분 원자재 사업들이 많겠지만 그런 것들을 청년들 기반으로 관점을 담아서 아까 그 교수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온라인 상업으로 특화를 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온라인 비즈니스에 기존 청년들이 민감해하고 있고 그거를 온라인으로 또 사업화를 하면 시장 창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그렇게 해서 이제 큰 투자를 받은 데가 그 동대문 원자재를 해외로 수출하는 해외에 잘 퍼블릭해서 수출하는 또 플랫폼 기업이 큰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진 대표님께서 우리 김포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이제 제안이시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창업을 하신 분들이 이제 규제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실질적으로 있나요, 대표님? 그 최근엔 그 뭐 라이딩 그러니까 그 카풀 관련해서 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규제가 돼서 문을 닫았고 그러니까 규제로 속하면 굉장히 많죠. 미국의 에이콘이라는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나라로 치면 2,850원을 결제를 하면 그거를 3,000원을 결제하고 나머지 잔돈을 투자를 해주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이런 비즈니스는 사실 금융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부분에서는 자본금이 많이 필요한 비즈니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나오기에는 전부 다 발목이 걸리기 때문에 규제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죠. 예, 우리 대표님께서도 김포시에서 그 바로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뭐 조금 후에 다시 한번 좀 심화 토론을 좀 한번 해봤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현실적인 질문 하나 좀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도 지금 창업하신지는 몇 년 되신 거죠? 대표님께서 저는 저희 서비스를 운영한 지는 이제 한 4년 4년 정도. 네, 4년 정도. 대표님이 창업하시고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거였어요? 저희 서비스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들은 일단은 저희는 채용 매칭 플랫폼이고 초기에는 그 시장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매칭을 해준다는 거는 그 일자리 그러니까 소개에 비슷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일자리를 소개하려면 일단 그 직업 정보 제공업을 등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통해서 이윤을 창출하려면 유료 직업 사업소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유료 직업 사업소 자체가 사실은 자세히 읽어 보면 그 기존 온라인 채용 형태랑은 좀 다릅니다. 예전에 인력 사무소 형태와 비슷한 형태예요. 얼마 정도의 평방에 사무소가 필요하고 거기에 이거를 통해서 상담을 할 상담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근데 요즘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다 상담이 되고 있고 다 이런 부분을 시스템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약들이 작은 기업에서는 시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 이제 아까 우리 그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실질적으로 이제 자금에 대한 어려움들도 큰가요? 뭐 상식적으로는 굉장히 클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뭐 자금 조달이나 투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들이 어떻습니까? 그런 것들은? 예,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 실제로 많이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부분들이고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그 다수에게 공포를 하거나 다수에게 홍보를 하는 것들은 조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특정한 포지션을 가진 예를 들어서 VC 창업가분들한테 이런 기회의 자리를 마련해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초기에 들어오는 청년 창업가분들한테는 굉장히
단절이 되어 있고 심지어 그런 어떤 형태로 전달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것들도 어렵거든요. 그분들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니즈가 있다고 보입니다. 예. 우리 김성학 대표님께서도 우리 건진 대표님과 같은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제안에 대해서도 한번 좀 대표님 생각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시고, 대표님도 진짜 창업하시면서 지금까지 운영해 오시면서 느꼈었던 창업 활성화, 어쨌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대안, 뭐 사업, 지방 정부에서도 할 수 있는 역할, 이런 것과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자기소개할 때 이제 창업을 좀 몇 번 법인 설립도 몇 번 해보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제 저 그리고 제 주변에 제가 경험적으로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실제 창업을 하는 분들이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창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만약에 이제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 그 창업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같이 할 사람이 생기면 그 뭔가 이렇게 어떤 지원 같은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검색을 아마 할 거예요. 네이버 같은 데서 아마 검색을 할 겁니다. 그러면 뭐 청년 창업 지원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든 이렇게 비슷한 검색을 하겠죠. 근데 제가 김포에서 낳고 자라고 지금 심지어 김포에서 사업을 만약에 한다고 치더라도 뭐 검색을 할 때 김포시 청년 창업 지원 이렇게 검색 잘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겠지만 김포 혹은 다른 시 어디에 살든지 간에 사실 수도권 서울 정도는 그냥 하나의 어떤 유기체처럼, 그러니까 하나의 덩어리로 움직이지, 무슨 나는 김포에 있으니까 김포의 지원을 받아야지, 김포에 뭐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는 사실 사고를 잘 안 해요. 그리고 뭐 특히 청년대 같은 경우는 더더욱 뭐 하물며 김포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자주 다른 지역, 뭐 서울 같은 지역으로 많이 왔다 갔다 해봤기 때문에 사실은 그쪽이 더 익숙할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쪽에서 지원을 받으려고 하지 김포에서 과연 지원을 받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그 시가 됐든 중앙 정부가 됐든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제도라든가 지원 같은 거는 사실 검색해 보면 또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제 주변에 봐도 이제 그냥 검색을 하면 사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게 좀 살길이라고 생각을 뭐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앙 정부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지원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어떤 특정 내가 여기 머문다고 해서 그 특정 지방 정부의 지원을 먼저 검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방 정부, 그러니까 김포 같은 데서 만약에 일을 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사실은 창업보다도 그러니까 일자리를 더 만들고 그다음에 더 많은 기업들이 계속 더 커지게 하기 위해서는 창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창업 이후에 그 만들어진 기업이 더 커지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사실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법인을 3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2개 그리고 하나 2개는 대표고 하나는 이제 창업자로서 같이 하고 있는데 3군데가 다 주소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각각 필요한데 제가 위치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식품 제조 가공업을 제가 하고 있고 직원이 뭐 한 40에서 한 50명 정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처음 시작했을 때는 인천에서 시작을 했는데 인천에서 시작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시설을 조금이라도 인수를 하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게 빨라서 수도권 지역을 전부 다 뒤지다 보니까 인천에 그냥 그 매물이 있어서 제가 시작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커지면서 이제 내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면 식품이라는 회사가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그 검색을 하고 검색이 아니라 이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도권에서는 후보지가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가장 많은 식품 회사들이 몰려 있는 곳이 성남이고요. 수도권에서는 그 성남에서 이제 판교 같은데 말고 그 오른쪽에 그쪽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정말 대기업도 많이 몰려 있고 다른 데서 조그맣게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한 식품 회사들도 결국에는 걸로 많이 가요. 왜 가냐? 거기에 식품 회사가 이미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왜 식품 회사가 있냐면 가락시장 같은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원재료 공급처가 가장 가까이 있고 이미 대기업들이 거기 있고 임대료가 조금 싸고 수도권보다 하지만 경부고속도로 같은 그런
아주 그 거대한 물류가 가까이 인접해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최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군포나 안양 같은 곳에 또 식품 제조 업체들이 그 다음으로 몰려 있어요. 그 이유는 여기가 이제 수도권에서는 가운데 정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물류적으로 좀 유리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식품 말고 또 꽃 같은 경우에는 양재동 주변으로 사실은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거기에 다 몰려 있어요. 거기 주변에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이런 데 다 원재료를 공급할 수 있는 게 몰려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중고폰 앱 같은 거를 만든다 이러면 처음에는 이제 신림동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지금은 가산 디지털 단지 쪽에 있어요. 왜 그러냐? 거기에 앱 개발자들이 많이 몰려 있기도 하고 중고폰을 수출하는 그런 업체들이 다 거기에 몰려 있어요. 그럼 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어느 순간 우연히 창업자들이 창업을 어느 자기가 익숙한 데서 시작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시작을 하고 조금 잘 되면 결국에는 이동을 하게 돼 있어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그럼 이동을 할 때 사실은 정부에서 어떤 지원해 주는 이런 거를 거의 검색하지 않아요. 이런 게 저는 개인적으로 주변을 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런 게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식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군포만 하더라도 과밀 억제 구역이기 때문에 세금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게 유리하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조그만 아래로 내려서 뭐 화성 같은 데나 안산 같은 데만 가도 각종 세금 혜택이 훨씬 쌉니다. 근데 그런 데를 제가 못 가요. 안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런 클러스터가 없거든요. 그런 산업단지가 없어요. 다른 종류의 산업이 몰려 있거든요.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거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김포도 분명히 어떤 종류의 그런 그 기업을 하시는 분들을 끌어당길 만한 요소가 아주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김포라는 시 자체에 익숙하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보다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식품 이거를 하기 전에는 식품이 어디가 클러스터인지 어디 산업이 몰려있는지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고 나서는 거의 바로 알게 된 것처럼 각각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디가 클러스터인지를 그거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모든 시들이 굉장히 무슨 그 중점 뭐 무슨 뭐 산업 뭐 과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용어는 잘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소위 말하는 이제 산업을 키우려고 하는 것들이 막 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김포는 죄송하지만 공부를 아직 잘 못해서 정확히는 어떤 거를 밀고 계시는지까지는 제가 정책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대부분의 시들이 사실 되게 뻔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굉장히 유망할 것 같은 뭐 예를 들어 뭐 전기차면 전기차 뭐 예를 들면 뭐 제약이면 제약 막 이런 거대한 것들을 사실은 그렇게 하는데 기업들이 과연 그런 거를 보고 그 어떤 유인을 느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 같으니까 그렇게 선정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실질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다르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그 지방 정부가 뭘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에 의존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거기 마련돼 있는 거를 보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여기서 이렇게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은 약간 어떻게 보면 뭘 하겠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게 뭘까를 한번 더 자세히 한번 관찰해 보시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더 장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발굴하시고 또 소통을 많이 하시면 분명히 발굴은 하실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더 키워서 꼭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 이후에 사람들이 일자리 그러니까 기업을 일로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이쪽에서 시작을 하게 해서 그 기업들이 같이 모여서 시너지가 나서 더 많은 일자리도 만들고 국가적으로 더 그 산업의 경쟁력이 생기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방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되게 거시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구체적이지 못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구체적인 거는 뭐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이게 이렇게 막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당장은 뭔가 결과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포시의 어떤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을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거시적으로 보는 관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우리
김성학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일단은 뭐 창업 이후에 기업들이 생존하고 지속 성장하기 위해서 또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 김포가 갖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강점들, 입지적 조건들,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인프라들을 활용해서 창업을 하신 분들이나 창업 이후에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고민들이 필요하냐, 이런 말씀들은 굉장히 우리가 정책이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려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는 좀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성학 대표님 좀 이어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그 이제 법인 샐러드 판다를 지금 설립하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죠? 만 3년 조금 안 3년 됐습니다. 되셔서 지금 어쨌든 지금 3년 차에 법인 설립 이후 3년 차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뭐 지방 정부든 중앙 정부에서 이런 거는 좀 지원해 주면은 조금 더 우리가 기업을 잘 운영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혹시 그런 3년 차 기업들에게 이 필요한 어떤 정책들은 뭐 어떤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정책까지는 모르겠고요. 예. 제가 이제 인천에 잠깐 있다 여기 왔는데 그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식품 제조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식품 제조 회사도 굉장히 시청 혹은 구청에 가서 그 담당 공무원들 여러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상대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쭤볼 일도 많고 또 그분들이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조사하시는 것들이 있고 굉장히 자주 있습니다. 식품 같은 경우는. 근데 인천과 군포의 차이는 약간 이제 그러니까 제가 있었던 인천 그 지역은 식품 제조 회사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셨어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많이 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훨씬 더 그 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정책은 제가 정책은 이거는 근데 지극히 제 개인적인 어떤 회사의 어떤 그거라서 3년차 기업들도 다 그 같은 3년차라고 해도 상황이 너무 달라서 제가 뭐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조금 더 많은 산업이 몰려 있는 특정 인더스트리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공무원분들도 더 그쪽으로 더 깊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그 산업을 조금 더 이렇게 많이 모으게 하는 게 그런 측면에서도 좀 더 유리하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책보다 더 좋은 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표님은 지금 사업장이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군포에 사업장이 있었다고 말씀하신, 지금 사업장이 있다고 말씀하신, 뭐 군포시에서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뭐 지원되는 그런 게 있나요? 뭐 혹시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예. 이제 일자리 그 박람회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군포시에서 이제 지원하는 업체의 대상으로 이렇게 부스를 마련해 줘 가지고 이제 그거를 미리 홍보해서 이제 지원자들도 미리 받아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간이로 이제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조금 괜찮으신 분들을 또 채용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은 좀 지원을 제가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채용 직원 채용하는 데 채용 있어서 박람회 같은 거. 예. 네. 우리 김성욱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그 윤민창의투자재단의 천재한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윤민창의투자재단 같은 경우에는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이제 시드머니를 이제 투자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재단이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국장님도 정말 많은 청년 창업가 분들 이제 만나 보셨을 테고 하시니까 국장님 어떤 경험을 기반으로 아니면 이제 교수님 말씀을 좀 기반으로 해서 이런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 활성화에 대한 어떤 방안,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지방 정부가 또 할 수 있는 역할들은 뭐가 있을지 좀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김종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엑셀러레이팅이나 데모데이 그리고 온라인 전문 창업 인프라 기관 이런 부분들의 필요성은 굉장히 동감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도 최근의 추세가 그리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어떤 기관, 정부 쪽 자금, 정부 쪽 지원은 대부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드웨어
물리적인 지원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정부 쪽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뭐 멘토링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근데 실질적으로 창업자들이 느끼기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형식적이었던 게 많았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는 좀 부족했다. 그러니까 창업할 수 있는 지원, 인큐베이팅 건물이랄지 그런 공동 협업 장소를 제공하긴 하지만, 또 그리고 자금을 지원하긴 하지만, 실질적인 그 안에서의 네트워킹이랄지 엑셀러레이팅이 실질적으로 되었느냐를 판단해 보면 사실 그게 좀 형식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저희 창업자들도 그렇고 저희 이제 초기에 투자를 하는 이런 기관들도 느끼기에 정부 자금도 좀 원활하게 많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공간들도 굉장히 좀 많이 또 생기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을 좀 고려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김정선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온라인 전문 창업 인프라 기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볼 때 실제로 이 N사에서 지원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이런 좋은 성과를 냈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공간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안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진행을 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온라인 셀러랄지 이제 무자본 창업을 실질적으로 하려는 그런 창업자들이 그 안에서 실제로 어떤 교육을, 굉장히 좋은 교육을 많이, 퀄리티 높은 교육이 굉장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데모데이랄지 이런 부분에서 파트너 스퀘어처럼 이런 기관, 이런 전문 보육기관, 인프라 기관을 만들 때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질적으로 이런 그 기관 내에서 어떤 소프트웨어를 넣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실제로 엑셀러레이터들이나 멘토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멘토링을 하지만, 그 안에서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일어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예를 들면 샐러드 판다처럼 계속 성장해 나가는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 밑으로 실제로 이제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이 원활하게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원활하게, 좀 더 효과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봐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뭔가 좀 특화된 분야를 좀 찾아야 되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 김포시가 지역이라고 지방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지방에서는 예를 들면 특화된 부분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제주에서는 관광이랄지 여행 특화된 그런 스타트업들이 많은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뭐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 인재들이 있기 때문에 테크 쪽인 스타트업을 좀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히 성장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우리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저는 예를 들면 성수동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수동이 왜 소셜의 성지가 됐느냐? 거기 소셜에 투자하거나 지원하는 기관들이 들어가고, 그런 기관들이 거기에서 지원을 많이 하니까 많은 소셜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소셜의 성지가 됐듯이, 우리 이제 김포시는 지금 만약에 특성화된 부분이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모여들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쉽게 찾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김포시는 어떤 물류 유통 배송 쪽에 특화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유통 배송 쪽이 아까 김성학 대표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청남 밑에 안성이랄지 광주 이쪽에서 특화될 수도 있지만, 우리 쪽에서 더 특화될 수 있는 부분은 좀 더 내륙 운송 연결 서비스랄지 해외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해외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 아까 권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현재 김포시의 어떤 제조업 중심에 있는 부분에서 좀 더 해외 쪽으로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업 비즈니스들, 그다음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비즈니스 연결한다든지 내륙 운송, 해외 운송, 이런 물류 유통 배송 쪽에 아예 특화를 해서 그런 쪽에 지원을 하면 실제로 엑셀러레이팅하는 기관들도 좀 더 편하게 이 기수별로 1기, 2기 이렇게 하면서 좀 더 엑셀러레이팅에 좀 더 특화돼서 할 수 있고, 1기, 2기 그 선배들이 또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좀 더 큰 틀이긴 한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자생적으로 발생을 했을 때에 지자체 어떤 펀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좀 더 성장하는 기업을 좀 더 단계를 올려줄 수 있는
좀 더 투자를 과감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청년 창업과 함께 이쪽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이 이제 중견기업으로 커나가면서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고용이 자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특성화 전략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 갈까를 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나 정부 기관에서 하는 그런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그런 정책들이 일단은 물리적인 것을 갖다 놓고 소프트웨어를 넣으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보다는 이제는 좀 더 처음에 만드는 단계에서 소프트웨어를 고려하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제 좀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앞서 말씀하신 우리 건진 대표님이나 김상학 대표님이 말씀하신 내용과도 굉장히 맥락상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김포가 전략적으로 특화할 수 있는 분야,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선택하고 선택과 집중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적인 측면들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발굴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어떤 하드웨어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온라인 그 센터 온라인 전문 창업 인프라 기관 있잖아요. 이거 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를 좀 우선해야 된다라는 말씀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은 이제 좀 배치될 수가 있는데 어떤 부분 어떻게 더 어느 부분들을 대 주안점을 두는 것이 좀 필요하리라고 보세요? 그게 배치된다기보다는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그게 거꾸로 됐었던 거죠. 대부분 그 물리적인 공간을 두고서 여기 어떤 걸 넣을지 그냥 다 담자라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걸 담을지 고민하고 그에 맞춘 장소나 지원에 대한 그 정책, 그 지원 수준이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정책 소프트웨어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이런 것도 많이 할 거예요. 아마 지자체에서도 뭐 청년 인턴 고용제랄지 이런 부분들을 아마 진행할 텐데, 그렇게 들어온 기관 스타트업에 대해서도 더 우선적으로 더 배정을 해준다든지 그런 소프트웨어는 같이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고려를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 지금 아까 이제 뭐 우리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세 번째 제안 관련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요 관련해서 조금 이 사업 비즈니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뭐 자세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온라인이 누가 생각해도 이제 대세인 것 같아요. 우리 이게 뭐 코로나를 우리가 이제 다 벗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온라인은 대세인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온라인 관련한 여러 가지 언택트 경험을 이제 많이 했기 때문에 온라인 좀 대세일 것 같고, 그리고 이 온라인 관련된 이 창업 인프라 기관이 왜 필요하냐면 이 창업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 N사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제 클래스 원원이랄지 유튜버들 활동에 의해서 창업이라는 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게 다가가지 못했는데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제공해 주는 이제 시대가 됐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창업자들이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만들어낸 부분을 내가 바로 판매와 직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좋은 이제 솔루션이고, 또는 여러 가지 우리가 유용하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툴인데, 그 부분이 아직도 좀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오프라인 기반으로 판매를 해오셨던 그 비즈니스를 해오셨던 분들, 또는 특히 이제 제조 쪽에 하셨던 분들이 온라인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교육이랄지,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멘토링이랄지 스킬들을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인데, 이제는 내가 어떤 한 채널 오프라인으로만 판매를 하니까 온라인은 필요 없어가 아니라 그걸 전체적으로 그 방향을 다 아울 수 있는 스킬이 이제 필요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길게 여러 가지 특성화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지금 당장에 현재 김포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필수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 것 같거든요. 이제 필수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공간 안에 소프트웨어를 담는 부분이 먼저 선행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제안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N사의 파트너스 케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김포 씨가 유치하겠다고 하면은 여기서 뭐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이쪽에서 N사에서 또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은. 예. 가장 좋은 건 유치지만 예.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판매를 증진시키거나 브랜딩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은 자체적으로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역량이 있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김포시 일자리 경제과에서 한기정 과장님 나오셨는데요. 지금 우리 뭐 김포시에서 하고 있는 청년 창업 관련한 정책에 대한 뭐 간단한 소개도 좀 해주시고 우리 주제 발표해주신 교수님의 어떤 발표 내용과 우리 패널분들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포시청 일자리 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다양한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여러 의원님들의 소중한 제안 내용 잘 들었고요. 그 제안 내용들은 김포시에서 이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좀 구체화시켜서 검토화시켜서 뭐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거는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김포시 전체에 대한 김포시 그 청년 비전 및 일자리 정책에 대한 거를 좀 소개를 시킬까 합니다. 왜냐면은 또 이게 시청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궁금해하시는 또 시청자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김포시의 어떤 그 청년 정책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2019년 6월에 김포시 그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그 다양한 욕구가 반영된 그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요. 김포에서 그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또 일자리로 기여된다라는 그런 방향성과 목표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 민선 7기 공약 사항인 그 일자리 공시제를 통해서 산업 경제의 주축들인 청년들에 대한 그 취업과 창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지원함으로써 청년이 행복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김포시 그 청년 정책 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그 2018년 12월에는 김포시 청년 기본 조례를 또 제정을 했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도 제정을 했고, 또 청년 창업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이제 제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일자리 전담부서죠, 일자리 경제과, 그다음에 청년 정책 전담부서인 아동 청년과를 신설을 해서 그 청년들이 그 일도 하면서 청년들의 그 정책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다양한 의견 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김포 일자리 5대 전략 사업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우리 김포시는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해서 잘 그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청년 생태계에 앞장서 나갈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우리 김종성 교수님의 엑셀레이팅 도입이라든가 데모데이, 그다음에 온라인 창업, 그다음에 또 이제 우리 권진 대표님 말씀해주신 그 김포시형 특화형 일자리, 그다음에 또 우리 누구냐 우리 천지연 대표님 말씀해주신 또 김성학 의원님 말씀해주신 여러 그 의견 소중한 의견들은 제가 잘 이렇게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이제 저기 제안토록 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그 내용이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제가 이제 피드백을 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기정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쨌든 김포시의 그 담당 청년 창업 관련해서 주무부서의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토론 내용들을 잘 좀 고민하셔서 김포시의 청년 창업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지금부터는 그 우리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리 내용 중에 그 투자와 관련된
그러니까 투자자들과 청년 창업가들을 좀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좀 필요하다. 그런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좀 더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청년 창업을 하셔서 이런 여러 가지 자금적인 어려움을 겪으셨던 우리 두 분 대표님께서 우리 교수님 발표 내용과 조금 연결해서 투자와 관련된 거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건 대표님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 투자 받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그 투자 자체의 관점이 시드 펀딩 때의 관점과 뭐 시리즈 A, B, C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D까지 받았으면 그건 너의 회사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미 너무나 많은 이해관계들도 있고 그리고 또 투자 성향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바라보는 그 벤처 펀드 성향 자체에서도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투자를 하거나 안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네트워킹 강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김포 씨가 가능하다면, 그러니까 현실적일진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펀드를 조성을 해서 김포시에서 네. 자체적으로 펀드를 조성한다는 말씀이죠? 펀드를 조성을 해서 그러니까 뭐 지금 몇몇 엑셀레이팅 하는 그런 그러니까 재단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디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론트원이라고 해서 크게 요번에 새로 센터를 하나 지은 게 있어요. 예. 근데 거기도 펀드 결성이 아마 몇백억 원 단위인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면 예. 어떻게든 웬만해서 몇 퍼센트 이상은 그 기업들은 펀드를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계 전에 이제 뭐 스타트업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펴봐야겠지만 그런 모태 펀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자를 잘해서 시에서 여력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창업 활성화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후속 절차 관련해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한기정 과장님, 이 펀드 조성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펀드 조성은 아직까지 이제 생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요거는 이제 그 기금이 조성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게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고 관련 뭐 지방재정법이라든가 뭐 예산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예. 우리가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이 되고 그 자체는 좋은 것 같습니다. 펀드를 조성해서 창업을 돕는 거 자체는 좋은데 이제 자금이 재정이 이제 소요되는 만큼 법적인 검토가 뒤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실제로 이제 뭐 지자체에서 이런 사례들이 좀 있는 거 아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지금 직접 투자하는 경우가 지금 중앙 정부에서 지금 그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그거에 대한 논의들이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부에서 이제 VC나 이렇게 돈의 모태 펀드나 이런 걸 해서 이제 투자하는 식이었다면 이제는 정부에서 직접 아직 뭐 법안이 발의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그런 논의들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안 그래도 한 며칠 전에 그런 지금 한참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막 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네. 우리 김성학 대표님은 초기 자본을 어떻게 조성하셨나요? 우리 대표님 창업하시는 과정에서. 초기 자본은 예. 일단 은행에서 좀 신용 대출을 받고, 물론 이제 제가 자본을 좀 넣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이제 청년 창업 뭐 대출이었나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만 39세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 이하였던 것 같은데 이제 심사를 봐서 예. 지원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저리로 지원을 받았고 이제 보통 투자라고 하면 이제 자본 투자를 많이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VC라든가 이제 엔젤 투자. 근데 이제 그런 투자도 있지만 또 의외로 특히 이제 청년이 창업하는 경우에도 이렇게 그런 자본 투자를 받지 않고 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아요.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회사도 뭐 자본 투자나 이런 거를 받지는 않았고 전부 이제 부채를 일으켜서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청년분들이라고 해서 다 이렇게 뭐 물론 이제 IT라든가 이런 게 좀 젊은 느낌이고 실제로 많이들 하시지만 또 의외로 전통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유통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하신 뭐 VC라든가 이런 투자 자금이 그런 분들이 어떤 자본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않고 있고 예.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청년 창업 자체를 할 때는 사실 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됐든 다른 게 됐든 그런 어떤 시드머니를 의외로 자본이 아니라 그러니까 대출의 형식으로 저리로 받을 수 있는 창구는 생각보다는 많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기업이라는 것도 이렇게 서서히 커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점프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확 크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마치 뭐 이렇게 성적 올라가듯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이제 잘 해가지고 수익이 나도 그런 어떤 경험을 겪어서 한번 점프업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순간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런 자금이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뭐 IT나 이런 데랑 달리 이제 전통적인 어떤 인더스트리를 영위하고 있는 분들은 자본 투자가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제 그런 처음에 받았던 정책적 저리의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점프업을 하는 시기 예를 들면 2년 차, 3년 차 이런 시기에 잘 의외로 또 없더라고요. 보면 물론 뭐 있겠지만 확실히 처음에 들어가는 지원보다는 굉장히 많이 관심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릴 때도 이렇게 좀 언급을 했지만 사실은 2년 차, 3년 차 기업이 살아나서 버티고 살아나가지고 쭉 성장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자리 정책이 됐든 국가적으로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방금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소액이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 정부 차원에서라도 예를 들면은 그 지방에 있는 어떤 기업을 대상으로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지방세를 걷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좀 조건을 좀 걸고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뭐 심사도 보고 이렇게 좀 공식적으로 면접도 보고 하면서 그걸 잘 판단하셔가지고 괜찮은 어떤 성장을 해야 되는데 자금만 있으면 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저리로 대출을 해주신다거나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런 자금 고갈로 인해서 좀 쉽지 않은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물론 뭐 이런 게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이제 현장에서는 많이 또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우리 김성학 대표님께서는 어쨌든 이제 창업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쓰셨지만은 이제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창업 후 2, 3년 차 기업들에 대한 어떤 지원책들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천지영 국장님 한번 좀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이제 많은 이제 그 초기 스타트업 기업들 이제 투자도 이제 하고 하시는데 이런 지방 정부와 어떻게 재단 차원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재단 윤민창의투자재단에서는 실제 스타트업 투자 지원 관련해서는 지자체와는 뭐 어떤 제안을 받은 적은 아직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저희 재단 차원에서 지자체에게 그런 부분을 제안을 한 적도 사실은 없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자체마다 어떤 특성이 있고 지자체가 이제 어떠한 전략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전략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떠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담당자 분들이 어떤 의지를 갖고서 이 부분을 고민하거나 어떤 부분에서 이제 처음부터 단계에서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하면서 만들어 나가는 게 이게 현실이 그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 중요한데 실제로 이제 제가 겪은 거는 어쨌든 이게 단기에 어떤 성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뭔가 실제로 몇 개의 기업이 입주해 있고 몇 개의 기업이 그러면은 여기서 졸업을 해서 나가서 어느 정도 지표를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 수치를 볼 수 있는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한이 지금까지 없었던 거고 앞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결국에 조금씩 단계별로 조금씩 시작을 해서 만약 김포시에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제가 막 큰 틀에서 막 얘기를 했지만 실제 현실적인 부분은 이제 지원을 하는 이런 부분에 우리가 어떤 공간이 있으면 그 공간 어떤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타트업처럼
빠르게 한번 실행을 해보면서 그 예산도 뭐 아주 적은 것부터 실제로 해보면서 우리도 이제 이걸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스타트업이 실제로 자기 아이템과 처음에 생각했던 부분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실제로 많지 않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이 부분들을 그 오퍼레이션 하면서 갈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기서 경험을 하면서 지자체도 경험을 해가면서 우리에게 맞는 이 경험에 맞는 우리가 그 능력에 맞고 우리의 의지에 맞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큰 틀을 만들어 가야 돼. 더 장기적인 호흡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맞는 거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펀드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플랫폼이나 콘텐츠가 아니면 실제로 더 장기 긴 호흡으로 봐야 되거든요. 제조업이랄지 이런 물리 쪽은 만약에 우리 집과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펀드나 이런 걸 조성을 한다 하더라도 더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만들어 나가야 되니까 작은 것부터 이제 해결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 어쨌든 이제 그 재단에서도 지금 어쨌든 지방 정부와 연계해서 어떤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신 거죠? 네. 지금 우리 윤민창의 투자재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뭐 김포시와 이런 뭐 데모데이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기획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뭐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자체나 어떤 정부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가서 심사를 하거나 이런 부분은 있거든요. 투자 선발이랄지 가끔 이제 멘토링, 엑셀레이팅을 하긴 하는데 이게 뭔가 정기화돼서 간다기보다는 단계적으로 한두 번 가서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요. 뭔가 처음부터 만들어가거나 이러면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저희도 뭐 그런 부분은 되게 적극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뭐 그 어쨌든 이 투자와 관련해서 총괄적으로 교수님이 우리 김포시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 방안은 뭐 어떻게 하면 실행 가능한 방안이 뭐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방안으로 우리가 이걸 접근해서 시 입장에서 한번 추진을 해보면 좀 효과가 있으리라 좀 보시나요? 그 시차원에서 펀드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는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이렇게 절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뭐 혁신성장 펀드라고 해서 뭐 그런 펀드를 좀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운용사들은 좀 따로 운영을 하는데 그런 그 뭐 벤치마킹 할 필요는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 이제 뭐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저는 오히려 민간에 있는 여러 가지 펀드들이 이렇게 저는 오히려 직접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민간에 있는 펀드들에게 김포시에 있는 기업들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저는 김포시의 시의 그 역할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되게 좋은 말씀 해주셨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미 지금 뭐 창업을 한 이후에 사실은 것들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자금들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 뭐 시에서 계속 그걸 지원해주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그 한계가 많거든요. 그다음에 이게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비즈니스 모델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투자가 들어가는 거는 사실은 그것도 굉장히 리스크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펀드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지금 그 국장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그 계속 펀드를 받기 위해서 가서 뭔가를 발표하고 멘토링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이 모델들이 이렇게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 모델이 사실 끝까지 가져가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미국의 실리콘밸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아이템을 그 이제 피벗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면서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투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지분 얘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뭐 시리즈 D까지 들어가면 네 회사가 아니다 그런 말씀도 해주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보통 1억 미만의 투자를 받으면 7% 정도를 그 지분을 이제 그 엑셀러레이터 기관에서 가져가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시리즈 A 정도만 받으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한데 한 30% 정도가 이렇게 지분이 나가고 뭐 20% 30% 그 정도가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그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쉽게 이해가 가는데, 이게 철저하게 스타트업이라는 거는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늘 이게 말씀드리지만 이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사실은 오늘 이제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스타트업은 임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게 성장하기 위한 지금 예를 든다면은 아까 뭐 김성학 대표나 아니면은 뭐 지금 권진 대표님이나 지금 성장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작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계속 그렇게 투자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스몰 비즈니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영업자들에 대한 또 창업은 이게 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분리하지 않고 이게 세 가지를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뭐 이쪽의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정책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그거를 그 두 개 다 할 수 있는 것들을 마련해 주는 게 사실은 김포시의 입장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쪽으로 제가 자꾸 접근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기존에 지금 김포시에 있는 여러 이제 자영업자분들,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이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온라인 매체입니다. 아까 그 엔사의 스마트 스토어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거기서 판매할 수 있는 그 루트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찍어서 올리면 할 수 있는 그런 루트들이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지난 그 광주에 내려가서 제가 그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참 고무적이었던 건 뭐냐면은 거기에 이제 그 광주 주변에 뭐 순천이나 이런 주변에 이제 기정떡이나 영광굴비를 팔리는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부모님 세대 분들이세요. 근데 이분들도 이제 예를 든다면 기정떡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빨리 굳어서 그러니까 겨울에는 판매를 못 했었대요. 그러니까 10월부터 한 11월 정도부터 2월까지는 판매를 못 했었는데 이제 그 온라인을 통해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전국으로 이제 이거를 배송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1년 내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사례가 제가 왜 재밌었냐면 부모님 세대에서는 50대 이상이기 때문에 온라인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판매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은 하고는 싶었지만 못했었습니다. 근데 자녀분이 그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그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너는 취업하지 말고 와서 같이 창업을 하자. 예, 그래서 그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뭐 판매하는 루트나 이런 거를 네가 와서 온라인으로 판매를 해라. 그래서 자녀분이 이제 같이 이제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랐습니다. 예, 그런 사례들이 사실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그렇게 뭔가를 온라인을 통해서 기존의 자영업자분들이 뭔가를 판매할 수 있는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제 기존에 이제 하고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천재영 부장님께서도 그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철저하게 어떤 기관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 민간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위해서 사실은 어떻게 그렇다면은 오프라인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좀 이렇게 채워 나가시는 게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뭐 실제 사례까지 언급해 주시면서 굉장히 이해가 빠르게 될 수 있는 사례를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고요.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온라인을 많이 강조해 주셨는데 이제 만약에 저희 김포시에서 이런 이제 온라인 전문 창업 인프라 기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런 기관들은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나 아니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세요, 교수님 생각에서는? 일단은 그 이 파트너스퀘어에 서울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 그러니까 뭐 어느 특정한 기관을 자꾸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그 프로그램을 한번 그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도 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프로그램들이 뭐 대단한 프로그램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뭐 온라인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사진 촬영하는 방법.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정말 많이 그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제품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서 온라인에서의 그 판매율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거였어요. 그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그 이제 올렸을 때 원래는 그 에어비앤비가 그렇게 처음에 이렇게 잘 나가던 기업이 스타트업이 아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왜 그랬었냐면 그때 처음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자기 방을 직접 찍어서 올리는 자기 아파트를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니까 찍어서 올려다 보니까 그 에어비앤비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게 방 하나 남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스타트업이 시작을 했었냐면 그냥 자기 남는 방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올리면 자기 방에서 이제 하룻밤 자게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아침 식사를 주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안 됐던 이유가 뭐냐면
그 자기 방을 그냥 찍어 올리니까 이게 별로 안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뭘 했었냐면 그 스타트업 초기에 그 전문 사진사들이 가서 그걸 찍어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에어비앤비가 굉장히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방을 예약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예, 그런 것처럼 이 온라인 창업에서도 그냥 당연히 뭐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릴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스튜디오가 있고 그다음에 가서 이제 자기 핸드폰으로 찍으면은 그 퀄리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거기는 이미 그런 카메라도 이제 있거든요. 뭐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 사례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그 저는 오히려 어떤 식으로 저는 거꾸로 좀 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라는 니즈 분석부터 먼저 하시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김포시에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온라인 창업을 하기 위해서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하냐는 것들을 좀 니즈 분석 먼저 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는 뭐 이제 프로그램들 벤치마킹 해보시고 그러시면은 그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좀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그런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그 이제 신도시가 많이 이제 세워지면서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경력자들 여성분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럴 텐데 근데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창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꼭 온라인 창업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작게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창업 같은 경우는 뭐 예전에 창업하면은 굉장히 크게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뭐 일단 뭐 사무실부터 먼저 얻고 그 다음에 가서 뭐 직원 뽑고 그 다음에 뭐 뭔가 물건을 팔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그 거대한 창업을 생각하셨는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작게 본인이 뭔가를 하나를 만들어서 그다음에 인터넷에 한번 팔아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하다 보면 이제 감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학생 창업 그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즈 같은 것들을 비즈 공예 같은 것들 한참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구글에서 판매하는 학생들도 있었어요. 그 러시아에 같은데 이제 가서 그러니까 자기도 신기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올렸는데 이렇게 주문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청년들한테 지금 뭔가를 창업을 하라 그러면 맨 처음에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럼 온라인 창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워낙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특히 이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워낙 그런 창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루트도 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저는 훨씬 더 이렇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여러 가지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말씀 감사드리고요. 우리 실제로 우리 건진 대표님이나 그 김성학 대표님은 이제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도 이제 온라인과의 연계성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이런 온라인 기반의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기간 안에 어떤 것들이 생기면 좋을까요? 예, 예. 저희 김포시에서 이런 온라인 전문 어떤 인프라 기관을 운영한다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어떤 내용들이 좀 담기면 온라인 기반 창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이제 온라인 뭐를 뭐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면 이거를 성공시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쉽고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데 사실 처음에는 그러니까 모든 같은 제품을 팔아도 이제 소비자들이 많이 사는 거는 그만큼 구매가 많이 이루어진 거를 이제 많이 사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려면 그 구매 누적을 좀 많이 쌓고 이제 소위 말하는 리뷰나 이런 거를 좀 많이 쌓으려면 뭔가 좀 특별함과 차별함도 있어야 되고 가격도 할인이 돼야 되고 이러는데 그 과정까지 가는데 이제 기관이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스마트 스토어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거를 시작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쉬워졌는데 이제 문제는 그걸 시작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렇다고 어떤 이런 시나 이런 차원에서 그런 노하우를 설명해 주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왜냐면 그거는 이미 너무 잘하는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좀 그런 전문가 분들
되게 많거든요. 사실 유튜브나 이런 데 검색해도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 나오고 있는 뭐 N사 같은 데서도 그 회사 정책적으로 많이 그런 사람들을 키워주기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런 분들을 조금 이렇게 시 차원에서 이렇게 초대해가지고 이 시에서 그런 거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에게 그런 자리를 좀 마련해주는 것 정도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어떤 시로서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우리 건진 대표님 뭐 해줄 말씀 있으세요? 예, 저도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뭔가 음. 도움을 주기가 굉장히 어렵긴 한데요. 음.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음. 이제 활동을 한다는 게 음.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 생성까지는 굉장히 쉬워졌어요. 음. 그러니까 무료로 홈페이지 만들기 혹은 무료로 스토어 차리기까지는 너무나 쉬워졌는데,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러면 어느 채널에 어떤 고객한테 전달하냐의 과정들은 사실 그 이제 그 서비스를 운영하시는 대표님만이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누군가가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참 해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접근하냐 이런 부분보다는 그 대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전문가를 초빙해서 교육을 해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허들을 조금은 낮춰줄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어비앤비 방만 해도 이거를 결국 세일즈거든요. 누군가한테 또 포장을 해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대부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내가 사고 싶은 제품들은 다 있어요. 근데 팔리는 스토어나 이런 데들은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같은 거를 팔 수밖에 없다면 다른 방식으로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저도 교육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정도 생각으로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뭐 열띠게 토론을 진행하다 보니까 우리가 약속된 2시간이 지금 벌써 다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페이스북에 그 질문 올라온 거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리고요,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이 올라왔네요. 김포시의 청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지원책과 홍보 방법이 궁금하다라는 질문이 올라왔는데, 이건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과 홍보 방법이 뭐 조금 청년들이 쉽게 이런 지원책을 알 수 있기 위해서는 뭐 어디를 좀 보면 도움이 될까요? 네, 일자리 경제과장 한기정입니다. 청년 지원 사업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유형이 있습니다. 김포형 일자리 사업이라 그래서 일단 이제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는데, 그 채용 디딤돌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회적 경제기업, 강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그 미취업자 청년들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매칭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강소기업들의 이제 취업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 시비, 국비,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에서 나오는 그 사업비랑 같이 해서 매칭해서 주는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창업 투자 생태계 조성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창업 아카데미 사업입니다. 이게 창업 아카데미 사업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창업할 때 이제 그 홍보비라든가 재료비라든가 각종 이제 그 예비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유형이라 그래서 내일 도약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취업 청년들 공공분야 일자리의 경험을 통해서 취업을 연계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뭐 그밖에 많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포시 청년 일자리 각종 사업이 있는데, 이제 그 김포대학교 그다음에 부천에 있는 대학들과 같이 거버넌스 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일자리 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사업이 있고, 또 김포산업단지 일자리 네트워크 사업도 있습니다. 김포대학교 청년고용협의회 운영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은 이제 우리 일자리 경제과에서 각 지역의 대학, 그다음에 산업단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청년들이 일자리에 쉽게 접근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예. 그 방금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우리 김포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나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예.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는 이제 게재는 안 돼 있지만 우리 그 자체적 경제국 자체적으로 우리가 일자리 경제과에서 예. 추진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책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청년들이 이제 확인하기 위해 이런 사업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어디서 확인을? 이런 사업들은 이제 예. 우리 그 홈페이지에다는 이제 아직까지 게재는 안 되어 있지만은 예. 우리가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서 예. 우리가 이제 홍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음. 그 사업 시행할 때 공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홍보를 통해 가지고 또 온라인 예. 홍보를 통해서 예.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예. 그런 그 채널을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 이런 질문도 올라왔어요. 이게 우리 김포시에 사실 청년 공간이 있잖아요. 우리 사호동에 네, 청년 맞습니다. 공간도 있고 지금 구례동에도 2호 청년 공간이 이제 오픈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청년들이 적다 이런 얘기도 이제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청년 정책과 관련된 우리 청년들에게 이제 알려주는 홍보도 중요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작년도 9월달에 이제 그 청년 창공이라고 사우동에 이제 청년 공간들이 이제 개소가 돼서 청년들의 어떤 공동체 공간,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례동에는 7월달, 8월달 정도에 그 아동 청년과에서 제2회 그 청년 공간 지금 그 준비해 나가고 있고 이제 그 업체 선정 과정이 지금 끝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호점, 2호점이 청년 창공으로 지금 개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공간요. 예, 뭐 이 정도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이 올라왔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교수님과 패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정책 토론회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수님부터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 많은 말씀 드리면서 많은 인사이트도 얻고 그 귀한 시간이었었고요. 일단은 그 이런 시작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창업이나 뭐 기업 가정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뭐 회자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사회에서 이것들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속 이런 자리도 좀 많이 만들어져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건진 대표님. 예. 저도 이번에 요 세션 참여해서 굉장히 많은 그 인사이트를 얻게 된 것 같은데요.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 시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또 그 김포시의 첫 시도라는 부분이 굉장히 상징적이라는 게 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시도가 굉장히 많이 쌓여서 김포시도 나날이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학 대표님. 마지막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이제 창업해서 잘 되려면 저는 운이 한 80%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운이 생기려면 어쨌든 뭔가 계속 그 운을 맞이할 준비는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준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참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이런 것들 자꾸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운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기원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천지영 국장님. 네, 저도 오늘 여러 패널 분들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인사이트를 얻은 게 있어요. 그 한 가지만 이제 소개를 드리면, 그 예전에 이제 개인 홈페이지, 개인 사이트들이 이제 많이 나면서 카페24가 많이 성장을 하면서 카페24에 실제로 판매자들이 모을 수 있는 카페24 오프라인 센터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면서 그런 셀러들이 많이 모인 공간이 있었고요. 이 N사의 이제 스마트 스토어도 보면 그 비즈니스에 맞게 그런 공간, 스튜디오나 온라인 제작 툴들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김포시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궁극적으로는 아마 그 두 가지 형태를 합친 모델이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어떤 이런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술만 익히면 막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지만, 그리고 이게 어떤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기술을 알려준다고 생각을 하면 약간 오산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술들은 이미 좀 많이 퍼져 있고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한 거고,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 제품을 어떻게 브랜딩하면서 갈 거냐, 마케팅을 어떻게 전략을 펼칠 거냐, 이 부분은 결국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아이템에 따라서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답을 못 내주는 거거든요. 다 다르게 케이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이런 스킬부터 그런 전략까지 브랜딩 전략이나 마케팅 전략까지 같이 아울 수 있는 공간으로 아마 진행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단계부터 빠르게 시작을 해본다면 많은 분들이 필요로 하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생각. 저도 아마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이런 자리가 좀 더 많이 마련이 돼서 좋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기정 과장님. 그 오늘 토론회는 그 창업을 진지하게 이제 고민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창업은 아직까지 이제 김포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초기 단계고요. 아직까지 이제 온라인 그런 시스템 같은 것들이 이제 구축 단계에 있고 앞으로도 진지하게 고민해서 그 창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저는 그 김포의 그 창업 플랫폼, 김포 미래 발전에 발전시킬 수 있는 그 창업 플랫폼 사업들이 많이 구축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아시다시피 그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하굴리 쪽에 그 산업단지가 273만 평이 조성이 되고 있고 19개 개소가 되겠죠. 지금 이제 완료된 데가 있고 조성 중에 있는 데가 있고 이제 진행 중에 있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가 또 이제 18개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내폴리스도 이제 그 미래 그 문화영상 단지로서의 그 양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 창업 플랫폼 단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청년들이 지역에 많은 청년들이 한 8만여 명 정도가 있는데 이 청년들이 이제 김포에서 직주근접이라고 하죠. 김포에서 어머니가 밥 해주는 밥을 먹으면서 이런 양질의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그 생태 플랫폼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일자리 걱정은 김포에서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해보면서 오늘 그 소중한 말씀 해주신 여러 교수님들, 박사님들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그 일자리 창업에 많은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포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김종성 교수님, 건진 대표님, 김성학 대표님, 천지한 사무국장님, 한기정 일자리 경제과장님, 귀한 시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시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여러 말씀을 소중하게 가슴 깊이 새겨들어 김포시 청년 창업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김포시의원으로서 저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김포시의회가 주관한 제1회 김포시의회 정책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